2016년 겨울의 어느 추운 아침, 강원도 양천마을은 깊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는 가운데 한적한 한옥 지붕에서 희미하게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 마을이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지만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스며나왔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에는 5명의 아이들이 야른 옷차림으로 몸을 웅크린 채 모여 있었다. 맨 앞에 서 있는 소녀 지수, 10살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동생들을 꼭 감싸 안으며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력이 교차하고 있었다. 막내 아라, 2살는 지수의 다리에 매달려 떨리는 손으로 지수를 붙잡았다. 언니, 배고파. 아라는 겨우 그렇게 말했지만 지수는 대답 대신 그저 아라를 더 꼭 끌어안았다. 길가를 지나던 한 주민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놀란 얼굴로 읍사무소로 뛰어갔다. 상현 씨, 빨리 나와 보세요. 은행나무 아래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정상현, 55세은 전쟁 참전 용사로 마을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새벽엔 논에서 일하고 오후엔 인삼을 손질하며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이웃의 다급한 목소리에 상현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은행나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듯했다. 5 아이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공포가 가득했다. 상현은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여긴 왜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안 계세요.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같이 있고 싶어요. 전 동생들을 지켜야 해요. 지수의 말은 상현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과거 전쟁 중 형제와 헤어졌던 자신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홀로 남겨졌던 그 고통이 다시금 밀려들었다. 그 순간 아이들을 데려온 사회복지사 김지은이 도착했다. 그녀는 상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이 아이들은 각기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한 시설에서 모두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지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복지사를 향해 소리쳤다. 안 돼요. 우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저희는 같이 있어야 해요. 지수의 절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현은 조용히 지수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눈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복지사를 향해 말했다. 만약 어디에서도 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겠다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5 아이 전부를요. 복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정씨,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한 재정과 법적 자격이 필요합니다. 혼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주변 주민들 역시 웅성거리며 상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상현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는 따뜻한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정상현은 5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작은 한옥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강원도 양천마을 끝자락,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낡고 작은 집이었다. 오래된 기와장이 여기저기 금이 갔고 문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5명을 키울 수 있겠어? 혼자 사는 남자가? 금방 포기할걸.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상현은 아이들을 보며 담담히 말했다. 우리 집은 작지만 너희를 모두 품을 수 있을 거야. 지수는 자신의 동생들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얼어붙은 손으로 바닥을 만져보더니
조심스럽게 묻었다. 아저씨, 저희는 어디서 자요? 상현은 대답 대신 문간방에 깔아놓은 낡은 요를 가리켰다. 여기서 자면 돼. 따뜻한 아랫목은 없지만 담요로 잘 덮으면 괜찮을 거야. 막내 아라가 배고프다며 울음을 터뜨리자 상현은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찬장은 거에 비어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쌀몇 움큼과 남은 물을 넣어 야른 죽을 끓이는 것뿐이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을 받아들었다. 지수는 자신의 몫의 죽을 먹다 말고 동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다. 상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작은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서로를 지키려 하다니. 그날 밤 상현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방 한쪽에서 나지막이 들려오는 아이들의 얘기가 그의 귀를 간지렸다. 언니,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아저씨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그럼 또 추운 길로 나가야 해? 아이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상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이불을 덮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절대 너희를 다시 거리로 내몰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왔다. 하지만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복지사 김지은이 이른 아침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상현을 보자마자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씨,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생활 환경 점검도 받아야 해요. 3천만 원이라. 상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손에는 농사일로 얻는 몇 푼과 간헐적인 공사장에서의 아르바이트 돈밖에 없었다. 김지은은 그를 설득하려 했다. 아이들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설에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상현은 단호했다. 더 좋은 환경이란 게 따뜻한 방일 뿐이라면 제가 그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쭈뼛거리며 상현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힘들어도 괜찮아. 너희가 여기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상현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지수의 눈에는 아직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저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나요?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상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내보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상현은 집 한쪽에서 허름한 장부를 펴놓고 계산을 시작했다. 쌀, 나무, 아이들 옷, 필요한 돈은 한두 푼이 아니었다. 5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렇게 무거운 일이구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지수의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긴 따뜻해.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상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비록 길고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상현과 5 아이들의 첫 번째 겨울이 깊어갔다. 양천 마을은 눈으로 뒤덮였고 한옥집의 작은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이며 집안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창문 너머로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생들이 깨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아라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주었다. 지수야,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상현은 그녀의 작은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도 아직 어린애인데 조금 쉬어야지. 할아버지, 제가 안 하면 동생들이 불편해요. 지수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책임감이 묻어나 있었다. 아라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지수는 급히 달려가 아라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아라야. 언니가 있잖아.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는 숨겨진 불안과 갈등이 쌓이고 있었다. 막내 아라는 상현을 낯설어하며 자주 울었고 은지는 밤마다 부모님을 찾으며 악몽에 시달렸다. 소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가끔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상현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상현은 쌀이 떨어져 인근 시장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웠다. 5명을 데려간다고? 저 사람도 힘들면서 그 아이들 키우다 못 버티고 떠날걸. 상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음속 깊이 박혔다. 시장에서 싸구려 쌀과 고구마를 사서 돌아오는 길,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작은 한옥은 의외로 조용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있던 지수가 안 보였다. 그는 놀란 마음으로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지수야, 어디 있니? 잠시 후 은행나무 아래에서 지수가 동생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 위에 작은 집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동생들은 지수 곁에 모여 앉아 환하게 웃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상현이 묻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집이에요. 여기선 바람도 안 들어오고 다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상현은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상현은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그 작은 눈집이 계속 떠올랐다. 며칠 후 복지사 김지은이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환경에서 5 아이를 키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힘들어질 겁니다. 상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저한텐 이 아이들이 마지막 가족이에요. 놓을 수 없어요. 김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1달 안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지수가 방 안에서 나와 복지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릴 그냥 두세요. 여기 있는 게 힘들어도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김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 결정해야 해. 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들을 꼭 끌어안았다. 상현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지수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상현은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까? 이야기의 결말은 여전히 열려 있다. 상현이 앞으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이들이 진정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과 아이들의 간절함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눈이 녹고 봄이 찾아왔지만 정상현의 집은 여전히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복지사 김지은이 준 1달의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상현은 낮에는 논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 통증은 날로 심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수가 상현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상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5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였다. 회관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마을 주민들은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웅성거렸다. 상현 씨가 5명을 키운다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지 않나? 아이들을 가족처럼 아껴주잖아. 회의의 중심에는 복지사 김지은과 상현이 있었다. 김지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정상현 씨, 한 달 동안 환경 개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증명도 부족하고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 상태로는 5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현은 김지은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제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은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효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이어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사랑만으로는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현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추운 길에서 떨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지수의 말을 들은 은지와 소희도 무대 앞으로 나와 상현의 손을 꼭 잡았다. 저희도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장님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 하지만 우리를 키우려는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컸어. 정상현 씨도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품은 거라고 생각하네. 노인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지사 김지은은 여전히 단호했다. 마음만으로는 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상현 씨는 아이들을 키울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상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없게 되더라도 너희가 서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회의가 끝난 뒤 복지사 김지은은 상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씨,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보세요. 상현은 김지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그날 밤 상현의 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졌지만 상현은 잠들지 못한 채 달빛 아래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장면은 상현의 깊은 내적 갈등과 아이들을 위한 그의 희생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마을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더하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던 어느 날, 복지사 김지은은 다시 한 번 정상현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 단호한 표정으로 상현을 바라보았다. 정씨,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아이들을 계속 키우려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적 증명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이들은 각자 다른 시설로 보내질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상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은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내 눈을 뜨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아이들이 서로를 잃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해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상현과 김지은은 중앙에 서 있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위원들이 회의를 주재하며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정상현 씨, 한 달 동안 아이들의 생활 환경과 재정적 증명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5명의 아이들을 계속 키운다는 건 무리입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5명을 키우겠다고? 어림도 없지.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다들 봤잖아. 상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아이들에게 가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설에서 따뜻한 밥과 옷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은 얻을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상현의 옆으로 걸어 나왔다.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비록 추운 방에서 자고 먹을 게 부족할 때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지수의 말이 끝나자 동생들, 은지, 소희, 민재, 아라가 차례로 상현의 주위를 감쌌다. 은지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으면 돼요. 이 장면을 본 몇몇 주민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복지사 김지은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상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씨, 만약 아이들이 이곳에 남더라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건 제 삶의 가장 큰 패배가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상현의 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서로 꼭 껴안고 잠들었지만 상현은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기왓장을 수리할 때 다친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그는 그 손으로 차가운 찻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희미한 빛은 마치 상현과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 장면은 상현의 결단과 아이들의 간절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결말을 열어둠으로써 상현과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여운을 더합니다. 회의 이후 몇 주가 지났지만 아이들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복지사는 다음 회의 전까지 상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는 마을 근처의 공사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며 돈을 벌려고 애썼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상현의 얼굴에서 희망을 잃은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새벽에 눈을 떴다. 상현의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상현은 뜨거운 찌개를 끓이며 부엌에 있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너희들 아침밥을 준비해야지. 오늘은 김치찌개야. 조금 매울지 모르겠지만 든든하게 먹어야지. 지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상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손가락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할아버지,
손 다치셨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별일 아니야. 일하다가 좀 긁힌 것뿐이야. 그러나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상현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한 몸으로 한옥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이 서로 모여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여기 모여 있네.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보여준 것은 작은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지수와 동생들, 그리고 상현이 함께 웃고 있었다. 집 뒤로는 눈 덮인 산과 은행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가 같이 살고 싶다는 약속이에요. 할아버지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상현은 그림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그것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막내 아라가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며 울기 시작한 것이다. 상현은 급히 동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병원이 부족한 약과 시설 때문에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아이가 폐렴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현은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아라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너희는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아라를 꼭 지켜주세요. 상현은 아라를 품에 안고 밤늦게 기차를 타고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그는 의사와 상담하며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치료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치료를 계속 진행하려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현은 말없이 지갑을 꺼내며 안에 남은 돈을 확인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작게 속삭였다.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병원 복도에서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달빛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아라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점점 커지는 시련은 그를 흔들고 있었다. 그 사이 한옥에서는 지수와 동생들이 상현과 아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밤이었지만 지수는 동생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라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스며 있었다. 병원의 긴 밤, 한옥의 조용한 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상현과 아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이 과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웃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 장면은 상현의 희생과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강렬하게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깁니다. 동시에 이야기를 열어둠으로써 상현과 아이들의 미래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몇 주가 흐른 뒤 아라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정상현은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일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돈을 간신히 메웠다. 아라는 상현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상현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한옥집으로 돌아온 날 아이들은 아라를 반갑게 맞이했다. 지수는 상현이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물과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라도 나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수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희가 도울게요.
할아버지만 계시면 저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며칠 뒤 복지사 김지은이 한옥집을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상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그를 불렀다. 정씨, 아라를 치료하신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가다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상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게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방법인가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아이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김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정은 곧 내려질 겁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상현은 홀로 부엌에 앉아 고심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장부와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복지사와의 대화였다.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구겨지며 그의 마음속 갈등이 드러났다.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을까?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지수와 아이들을 불렀다. 그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같이 있을 거예요. 상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계속 시험했다. 복지회에서는 상현의 재정 상황과 환경을 재검토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렸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상현은 부엌에서 지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고, 상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수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할아버지, 만약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상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너희는 서로를 지켜야 해. 너희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아이들은 상현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그는 창문 너머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까? 이 결말은 상현과 아이들의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상현의 고뇌와 아이들의 간절함은 이야기를 더욱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하며 그들의 미래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다. 한옥집 주변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조용했다. 복지회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상현과 5 아이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부엌에서 상현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모두 여기 남을 수 있을까요? 상현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가득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수야, 할아버지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싶다. 하지만 세상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더라.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더 잘할게요. 더 열심히 도울게요. 그날 오후, 복지사 김지은이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상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씨,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될 사항들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당신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지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신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단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전날 밤, 한옥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상현과 함께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아라는 상현의 무릎 위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죠? 상현은 그녀를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아라야.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은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동생들을 꼭 지킬게요. 지수는 은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떨어지더라도 마음은 함께 할 거야.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장은 복지사의 보고서를 읽으며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정상현 씨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안정과 환경적인 조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회의장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장을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도 차례로 일어나 상현의 주위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가족이에요.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주민들과 복지사를 차례로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연기하겠습니다. 정상현 씨와 아이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안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상현은 집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줄 수 있을까? 그의 얼굴에는 결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희망의 씨앗은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맺음과 채널 홍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며 정상현과 아이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과 행복을 마주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따뜻한 마음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하세요.